조선 명종 10년 을묘년에 깊어가는 가을밤은 평온했다. 한양 북촌 김판서 대게 너른 마당에는 낙엽 밟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으나 그 정적은 이내 비명과 화마에 의해 조각났다. 역적의 집구석이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의금부 나줄들의 거친 함성이 담장을 넘었고 시커먼 연기가 달빛을 가렸다. 투옥 구석 아궁이 앞에서 누룽지를 긁고 있던 덩치 큰 모습 팽배는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평소 밥통이라 불리며 미련공탱이 취급을 받던 그였지만 피냄새를 맡은 그의 눈동자가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때 흰도포가 붉게 물든 채 주인 어른인 김판서가 피를 토하며 기어나왔다. 팽배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김판서의 떨리는 손이 팽배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팽배야, 시간이 없다. 별님이 아씨를 데리고 뒷산으로 뛰어라. 내 핏줄을. 그리고 이 갑오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판서의 손가락이 가리킨 것은 금괴도 옥새도 아닌 팽배가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시커멓게 그을린 육중한 못의 솥뚜껑이었다. 다섯 새배기 막내딸 별림이가 울며 뛰쳐나오자 팽배는 망설임 없이 포대기를 꺼내 아이를 등에 업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무쇠 솥뚜껑을 덮어 씌워 단단히 고정했다. 마치 거북이 껍질 짊어진 듯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였으나 팽배의 눈빛은 비장했다. 뒷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의 앞을 살수들이 가로막았다. 저 미친놈은 뭐야? 밥통 녀석이 솥뚜껑을 쥐고 튀네. 살수들은 비웃으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에게 팽배는 그저 재물에 눈먼 미련한 종복일 뿐이었다. 하지만 억새밭을 가로질러 달릴 때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고음과 함께 눈먼 화살이 날아들었다. 텅! 육중한 새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화살은 별림의 등판이 아닌 팽배가 짊어진 솥뚜껑의 한가운데를 강타하고 튕겨나갔다. 불꽃이 튀는 그 순간 팽배는 깨달았다. 이것은 밥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아쉬를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것을. 그는 이를 악물고 타오르는 집을 뒤로 한 채 남산 자락의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산도 변한다는 15년의 세월이 흐른 경상도 문경세제의 깊은 골짜기 해발 수천 척의 험준한 산세는 세상의 눈을 피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요새였다. 숯 사시오. 참나무 숯이야. 아주 기가 막혀요. 시커먼 숯가루를 뒤집어 쓴 채 시장통에 쭈그리고 앉은 털보산에 팽배는 영락없는 동네 바보였다. 침을 흘리며 실없는 웃음을 짓는 그의 등에는 언제나처럼 낡은 무명천으로 칭칭 감은 둥글고 거대한 물체가 매달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북이 팽배라 부르며 비웃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잘 때도 저 쇠덩이를 안 내려놓는다니. 하지만 그 무거운 솥뚜껑 아래에는 15년 전 그날의 상흔과 함께 이제는 어엿한 처녀가 된 별림이의 삶이 숨 쉬고 있었다. 별림은 버월이 행세를 하며 남들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녀는 맑고 고운 눈매를 숨기려 고개를 숙인 채 팽배 곁에서 묵묵히 산나물 바구니를 지켰다. 그때 장터를 주름잡는 왈패왕초와 그 졸개들이 나타나 평화를 깨뜨렸다. 어이, 습검댕이. 어디서 냄새를 풍기고 지랄이야? 왕초의 발길질에 팽배가 애써 쌓아놓은
숯가마니가 터져 나갔다. 탱배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굽실거렸다. 아이고 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왕초의 음흉한 눈길은 탱배 옆에 별님에게 꽂혔다. 이거 봐라. 숯구덩이에 꽃이 피었네. 오라버니랑 술이나 한잔할까? 더러운 손이 별님의 하얀 뺨을 만지려던 찰나 탱배의 눈동자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는 척하다가 등 뒤에 솥뚜껑을 이용해 왕초의 명치를 들이받았다. 아이쿠, 미끄러워.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왕초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겉보기엔 그저 바보의 실수였으나 이는 철저히 계산된 일격이었다. 왈패들이 저주를 퍼부으며 사라진 뒤 별님은 걱정스러운 듯 팽배의 소매를 잡았다. 팽배는 주위를 살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씨, 놈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구만요. 아무래도 여길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산골짜기에 오두막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다. 구멍난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스산한 바람에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행배는 아랫목에 앉아 무릎 위에 그 육중한 무쇠 솥뚜껑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들기름을 듬뿍 먹인 집단이 들려 있었다. 쓱, 쓱. 거친 집단이 무쇠 표면을 문지르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낮의 장터에서 바보 흉내를 내던 팽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아궁이의 숯불처럼 현영하게 빛나고 있었고 솥뚜껑을 닦는 손길은 마치 귀한 옥을 다루듯 섬세하고 경건했다. 그는 솥뚜껑의 안쪽, 수증기가 맺히는 오목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불에 그을리고 녹슬어 보였던 거친 요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나 탱배의 손가락 끝은 그 흐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문양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더듬으며 그것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1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맞은편에서 바느질하던 별님이 손을 멈추고 팽배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서러운 물기가 어려 있었다. 별님은 팽배를 향해 소리 없는 손짓을 보냈다. 이제 그만해요. 이 무거운 짐, 이제 그만 버려요. 벙어리 흉내를 내며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은 비명이 그녀의 손끝에서 배어나왔다. 팽배가 왈패들에게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지켜낸 것이 이 흉물스러운 새덩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행배는 씁쓸하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그, 그런 소리 말아라. 이건 그냥 쇠덩이가 아니여. 나으리의 넋이고 우리 두 사람의 목숨줄이여. 그때였다. 바스락, 빗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물먹은 집신이 진흙을 밟을 때 나는 끈적하고 묵직한 소리였다. 행배의 손이 순식간에 멈췄다. 그는 반사적으로 솥뚜껑을 뒤집어 요철을 숨기고 거적으로 덮었다. 호롱불을 끈 그의 오른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이 깊은 산골에 이 비를 뚫고 찾아올 자는 없다. 행배는 거적 아래 숨겨진 솥뚜껑 손잡이를 꽉 쥐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이야기의 시점은 비바람 치는 산골을 떠나 천리박한양 도성으로 향한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우의정 조관주의 기와집 안방. 방안은 화려한 자개장과 청화백자로 가득했으나 주인의 얼굴은 썩은 배추잎처럼 시커멓게 죽어 있었다.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다. 조관주가 마시던 술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15년 전 그는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김판서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선왕이 김판서에게 내렸다는 비밀 밀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섬뜩한 눈빛을 가진 살수 우두머리 독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대감마님, 15년 전 사라진 머슴놈이 무거운 무쇠 소뚜껑을 들고 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관주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소뚜껑이라고? 무기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쇠붙이를 모조리 걷어들여라. 특히 오래되고 투박한 무쇠 소뚜껑을 가진 자는 놈의 족보까지 낱낱이 보고하라. 탐욕의 명령은 순식간에 문경세제까지 들이닥쳤다. 이놈들아, 문 열어라. 나라의 명이시다. 쾅, 쾅, 쾅. 나무 문짝이 부서질 때 눌렸다. 오두막안. 별님은 사시나무 떨듯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팽배는 찰나의 순간 거정 밑에 숨겨둔 육중한 소뚜껑을 바라보았다. 이것을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다. 팽배의 눈에 오물통이 들어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뚜껑 안쪽 오목한 부분에 돼지 똥과 진흙을 퍼담아 덕지덕지 발랐다. 윤기 흐르던 무쇠는 순식간에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똥통 뚜껑으로 변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포졸들이 오두막을 뒤지기 시작했다. 에이, 더러운 놈. 방 안에 똥통을 모셔두고 사냐? 한 포졸이 뚜껑을 들여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치워. 당장 치워. 재수 없겠똥도 고르겠네. 포졸들이 빈손으로 떠나자 팽배는 참았던 숨을 내뱉었다. 하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처럼 흘렀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에서 독사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나으리가 직접 내려온다더군. 가을비가 그치고 찾아온 것은 겨울의 추위만이 아니었다. 장터에서 시작된 원익모를 꾀질이 산바람을 타고 도란골까지 번져왔다. 마을 곳곳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배에게 주먹밥을 챙겨주던 옹기 할매마저 피를 토하며 자리에 누웠다. 별님은 벙어리 신용을 하며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할매의 옷자락을 붙잡고 팽배를 향해 애처롭게 손짓했다. 팽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정체를 숨기려면 쥐 죽은 듯 살아야 했으나 눈앞에서 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산비탈을 다한 쥐처럼 날렵하게 오르내리며 열을 내리는 시호와 독을 푸는 감초를 한 움큼 캐어 내려왔다. 하지만 약초를 다릴 당관이 문제였다. 관아에서 전쟁 물자를 댄다며 마을의 쇠붙이란 쇠붙이는 숟가락 하나까지 모조리 걷어간 탓이었다. 팽배의 시선이 방 안구석, 거적 아래 숨겨진 그것으로 향했다.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 죽는데 양반네 영모가 대수고 비밀이 대수냐. 팽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음막에서 무쇠 소뚜껑을 들고 왔다. 커! 묵직한 쇠덩이가 마당 한가운데 놓이자 땅이 울렸다. 그는 뚜껑을 뒤집어 큰 돌 3개 위에 얹고 장작불을 지폈다. 보글보글, 지글지글. 일반 솥단지와 달리 당대 최고의 대장장이가 두드려 만든 통무쇠 솥뚜껑은 불길의 열을 은근하게 머금어 약초의 진액을 깊숙이 우려냈다. 신기하게도 무쇠에서 우러나온 철 성분이 약초와 어우러지며 구수한 향이 퍼져나갔다. 그 약물을 마신 옹기 할매가 반나절 만에 눈을 뜨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팽배는 밤낮 없이 솥뚜껑에 불을 지피며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냈다. 팽배는 바보가 아니었어. 하늘이 보낸 의원이야. 사람들의 칭송이 높아질수록 팽배의 속은 타들어갔다. 달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문경산골의 기적의 솥뚜껑 이야기는 장사치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충주 장터를 넘어 한양의 독사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문경세제의 스산한 가을바람을 타고 독사가 이끄는 무리들이 도란골에 당도했다. 독사는 덩불 속에 몸을 숨긴 채 공주려 눈이 뒤집힌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별힘이 나무를 캐고 있는 공터로 풀어놓았다. 가서 전연을 살점을 뜨서라. 독사의 나직한 명령과 함께 멧돼지가 지면을 박차고 질주했다. 후은 땅이 울리는 괴음과 함께 시커먼 털이 곤두선 짐승이 별림을 향해 벼락같이 달려들었다. 별림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집채만 한 멧돼지의 누런 송곳니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찢으려던 찰나 수막 안에서 거구의 사내가 튀어나왔다. 팽배였다. 그의 손에는 밥을 찢던 솥뚜껑이 아닌 살기를 머금은 무쇠 방패가 들려 있었다. 팽배는 도망치는 대신 멧돼지의 진로를 향해 정면으로 몸을 날렸다. 쾅!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충돌음이 고막을 때렸다. 멧돼지의 단단한 머리와 무쇠 솥뚜껑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다. 팽배의 발이 땅바닥을 깊게 파고들며 뒤로 밀려났지만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입가에 붉은 피가 흘러내렸음에도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멧돼지가 충격으로 주춤한 찰나 팽배는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키며 솥뚜껑의 손잡이를 축으로 삼아 거대한 원심력을 일으켰다. 헐!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과 함께 솥뚜껑의 두꺼운 가장자리가 멧돼지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헉!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즉사였다. 상황이 종료되자 팽배는 다시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울상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발이 미끄러졌는데 이놈이 솥뚜껑이 머리를 박았구만. 하지만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독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운 좋게 잡았다고? 웃기고 있건. 독사는 확신했다. 저 솥뚜껑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눈앞의 사내가 전설의 호위무사 철벽 팽배임을. 이제 사냥은 더욱 잔혹해질 터였다. 팽배가 장터로 나간 사이 평화롭던 순막의 공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와장창 낡은 살인문이 부서지며 독사의 수하들이 들이닥쳤다. 별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부엌 구석으로 몰렸고 모래배들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그들이 찾는 보물을 수색했다. 하지만 팽배가 솥뚜껑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두머리는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미끼가 없으면 낚시를 못하나? 지렁이를 꿰면 물고기는 오게 되어 있지. 그들은 별림을 거친 산매에 포대기로 둘둘 말아 납치해 갔다. 해질녘 돌아온 팽배는 난장판이 된 집과 별림 위에 찢어진 옷자락을 발견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오열은 짧았다. 기둥에 꽂힌 독사의 단검과 계집을 살리고 싶으면 등껍질을 가지고 폐사지로 오라는 쪽지를 본 그의 눈에서 15년간 억눌러온 살기가 폭발했다. 팽배는 부엌 구석에서 15년간 칼을 갈 때만
썼던 낡은 수도를 꺼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가부좌를 들고 앉아 무쇠 소뚜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슥, 삭, 사, 스, 사. 고요한 산속에 둔탁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탱배는 소뚜껑의 둥근 가장자리를 숫돌로 갈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요리를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탱배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무딘 가장자리는 시퍼런 날을 세우며 달빛 아래 번뜩였다. 주임마님, 약조를 어겨야겠습니다. 희를 보지 말라 하셨으나 저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이제 소뚜껑은 지름 2자가 넘는 거대한 원형 칼날이 되어 있었다. 탱배는 질긴 가죽끈을 꺼내 손잡이에 단단히 묶고 손목에 감았다. 그는 타악한 전장의 귀신처럼 시퍼런 빛을 뿜는 무쇠날을 등에 지고 폐사지로 향하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폐사지라 불리는 버려진 절터에는 을신연스러운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무너진 석탑 주변으로 20명의 무례배들이 횃불을 든 채 팽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독사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별님이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오긴 오는군. 그 바보 녀석. 독사가 비웃자 부하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 바보야. 밥 지으러 왔느냐. 조롱 섞인 야유에도 팽배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다가갔다. 그의 오른손에는 소뚜껑 손잡이에 연결된 질긴 가죽끈이 단단히 감겨 있었다. 독사가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다. 저놈 목을 베고 소뚜껑은 고물상에 팔아버려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덩치 큰 왈패 2놈이 환도를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팽배의 어깨가 꿈틀하는 순간 윙하는 소름 끼치는 파공음이 폐사지의 공기를 찢었다. 팽배의 등 뒤에 있던 소뚜껑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허공을 날았다. 가죽끈을 축으로 팽이처럼 고속 회전하며 날아간 소뚜껑은 거대한 회전날이었다. 챙!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왈패의 환도가 반으로 뚝 부러졌다. 이어지는 회전이 놈들의 무릎과 명치를 타격하자 비명 소리가 절터를 가득 메웠다. 팽배는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회전시키며 가죽끈을 길게 풀었다. 지름 2자의 무쇠 소뚜껑이 팽배의 주위를 위성처럼 빙글빙글 돌며 절대 방어의 벽을 만들어냈다. 천륜공이라 불릴 만한 기이한 무공이었다. 도끼와 쇠사슬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으나 소뚜껑에 튕겨나갔고 팽배가 소목을 튕길 때마다 소뚜껑은 요요처럼 튀어올라 적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장정이 바닥을 굴렀고 독사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전세가 역전되자 비겁해진 독사는 별림이의 목에 단도를 들이밀며 팽배를 멈춰 세웠다.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인연의 목을 긋겠다. 별림이의 하얀 목덜미에 핏방울이 맺히는 것을 본 팽배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소목에 감긴 가죽끈을 풀었다. 15년의 한이 담긴 소뚜껑이 바닥에 떨어지자 모래배들이 달려들어 팽배를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굵은 목각과 쇠몽둥이가 그의 어깨와 옆구리를 후려쳤으나 팽배는 오직 별림이를 향해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통을 견뎠다. 그때 싸움의 여파로 쓰러진 횃불이 마른 자풀에 옮겨 붙으며 폐사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뜨거운 열기가 온터를 뒤덮자 바닥에 뒹굴던 소뚜껑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마의 열기가 소뚜껑을 달구자 15년간 팽배가 닿고 또 닦았던 두꺼운 기름때와 그 흐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커먼 오물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서 달빛과 불꽃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15년 전 조정의 비리와 김판서를 모함한 자들의 이름, 그리고 좌의정 조관주의 영모 공모 사실이 빼곡하게 적힌 무쇠 비망록이었다. 이것은 김판서가 숨겼다던 장부가 종이가 아니라 이 소뚜껑 자체였다니. 독사는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달궈진 무쇠 표면 위로 잡힐 규정이라는 대역죄의 증거가 핏빛처럼 붉게 달아오르며 독사의 탐욕스러운 눈을 멀게 할 때 번뜩였다. 이제 소뚜껑은 단순한 방패를 넘어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진실의 불벼락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화염이 암자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산 아래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거대한 불뱀처럼 밀려들었다. 좌의정 조관주가 직접 거느리고 온 사병들이었다. 저놈들을 절벽 끝으로 몰아라. 소뚜껑과 함께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라. 조관주의 비정한 명령에 불화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행배는 별림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불타는 암자의 기둥을 지탱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고 뜨거운 불길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때 팽배는 바닥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소뚜껑을 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타오르는 무쇠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으나 팽배는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오직 별림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억눌렀다. 행배는 지옥에서 건져 올린 듯한 붉은 방패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아냈다. 조관주가 승리를 확신하며 다가온 순간 행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조관주, 이놈, 주임마님의 원한을 받아라. 행배의 손을 떠난 소뚜껑이 불꽃을 튀기며 공중을 갈랐다. 엄청난 회전력으로 날아간 무쇠 날은 조관주가 타고 있던 말의 머리를 강타했고 조관주는 바닥을 굴렀다. 그때 충격으로 소뚜껑의 마지막 그을음이 떨어져 나가며 선왕의 옥새 문양과 면사, 라는 글귀가 대낮처럼 밝게 빛났다. 아행어사 출두야. 산 아래를 울리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관군이 들이닥쳤고 벙어리인 줄 알았던 별림이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멈추어라. 저 소뚜껑에 새겨진 것이 바로 선왕의 밀지이자 역적들의 명단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조관주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행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별림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15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구름을 뚫은 보름달이 소뚜껑처럼 환하게 떠올랐다.